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혹시 쌀값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 이맘때 쌀값이 너무 낮아서 농민들 힘들다, 이런 인터뷰 생생경제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쌀값이 오르고 있고요. 연말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정부가 쌀 농사 짓는 농민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은 좀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쌀 소비 가격이 오르면 또 부담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기억하십니까? 입사자 대부분이 부정청탁 등에 의해 채용된 사람이란 실태에 많은 분들이 경악했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만 그럴까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국감에선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가 터졌습니다. 국정원 간부의 자녀, 우량 고객의 자녀여서 다양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정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목소리 내고 있는 시민단체 연결해서 실상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수사대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이 불법의 교묘한 그물에 걸려서 입게 되는 피해, 그리고 예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쌀값은 좀체 오른다라는 뉴스는 없었는데요. 지금 쌀값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조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이 넘쳐나고 있고 쌀 소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걱정거리는 좀 오래됐죠. 정부는 농가가 손실을 입으면 이 직불금이라는 나라의 예산을 통해서 보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난 9월에도 쌀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다라는 인터뷰를 해드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연말엔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쌀값을 둘러싼 움직임들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곡물실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12년 만에, 오른 건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쌀값 상승세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10월 15일자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 9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금년 7월부터 상승세가 유지됐는데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상승세가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알려졌던데요. 계속 쌀값이 떨어져서 문제다, 소비가 안 돼서 쌀값이 더 떨어진다, 이런 걱정만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상승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말 시장 격리 물량을 37만 톤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예, 금년 과잉 생산 물량이 한 21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16만 톤 가량을 추가적으로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쌀 생산량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되는 것도 쌀값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주식이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는 쌀 농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 정도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7년 만에 400만 톤 이하로 감소한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준 건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년 쌀 생산량이 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면적이 한 3%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원래 좀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한 2.8% 줄었습니다. 네. 재배 면적이 준 거는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자, 면적이 줄고 여러 가지 이 농사 짓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기존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이 쌀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이 직불금이라고 하죠, 좀 예산 보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 예산 보조의 감소 금액만 봐도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정부는 수확기 쌀값에다가 목표 가격 18만 8천 원, 이 차이 85%를 이제 변동 직불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아직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변동직불금 소요액이 감소할지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현재 상황 15만 원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평균 나가는 금액은 조 단위, 조 수천억 원도 아닌데 그 절반 가까이도 줄 수 있다. 물론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만. 쌀값이, 예. 네. 박사님, 일단 산지에서는 농민들이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뭐 이건 뭐 마트 유통 담당자들은 뭐 수천 원씩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사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금 주무 장관께서도 이 가격은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좀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추가 오를 수도 있고 현지 농민들이 좀 쌀을 잘 내놓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산지 쌀 시장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쌀값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나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쌀값이 낮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쌀값은 사실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게 20년 전 쌀값이 그대로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실제 가격이 좀 그런가요? 쌀값이 작년에 특히 많이 하락하면서 20년 전 수준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쌀값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당장 도시 지역의 음식점 또 쌀을 소비하는 곳들에서는 쌀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또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농민들도 오를 만큼 오른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게 누구도 만족 못하는 상황인데 소비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 동네 식당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쌀값 오르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 실제 그렇게 체감하게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값이 상승하면 특히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면 가중치가 한 1%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쌀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고 해서 가계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지금 이 상승세지만 이게 어떤 대단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쌀 매입 물량 당초 72만 톤보다 좀 4만 톤 이상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요. 쌀값 상승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쌀값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시장 경리량 감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고 해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급격한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조정은 좀 일관성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쌀값 안정도 쭉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쌀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쌀 생산량이 대폭 줄면 안보 문제도 지적하시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쌀 산업 정책 전체적인 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박사님 이 분야를 계속 보시니까 또 아쉬운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쌀 수급 문제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생산이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소비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소비를 짧은 시간에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 측면을 조정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조정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내년에 한 5만 헥타, 차후년에 5만 헥타 해서 10만 헥타의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착실히 수행됐을 때는 쌀 수급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생산 조정제 얘기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정부의 방안이 시행된다면 쌀 수급 불균형, 뭐 소비는 적고 생산은 많고 이런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쌀값이 오르는 게 지금 거의 회복세 미미하기 때문에 뭐 만족하거나 혹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FTA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수입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지 풀리고 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의 불만 사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산 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수입물 같은 FTA 상황에서의 어떤 관리 같은 것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해 볼까요? 예, 일단 금년 수확기에 쌀 안정을 위해서나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쌀 시장 방출이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좀 국산 쌀값이 오른다라고 해서 수입산 쌀을 뭐 좀 더 대거 방출하거나 이런 근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균형 관리가 쌀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근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곡물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 이야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채워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마련한 코너가 바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개념, 인터뷰에 등장하는 표현들, 또 인터뷰에서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쌀 직불금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서 농가 소득 감소분의 일정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가격에 맡기게 될 경우에는 폭락하거나 농민들이 실제로 이 농사 짓는 데 투입된 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쌀을 넘기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일정의 가격을 보장하는 건데요. 시행 당시에는 쌀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2005년부터는 벼와 보리, 고추, 마늘 등 논농업 전체에 확대가 됐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금액은 농지 소유 면적과 상관없이 무제한 지급됩니다. 쌀 직불금, 고정 직접 직불금과 변동 직접 직불금으로 구분해서 매년 지급합니다.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이듬해 3월에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WTO 체제에서 허용되고 있고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농업 중요하죠. 그냥 시장에 맡겼다가 나중에는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근간에 대한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간혹 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쌀 직불금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쌀 직불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또 쌀값 미미하지만 조금 오름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쌀값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대한민국 유일의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4.5MHz로 듣고 계신 지금은 오후 3시 25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무역 문제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한국 다행히 한숨 돌리게 됐네요. 네, 오늘 아침에 들려온 낭보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0월 환율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발표하는데요. 지난 4월에도 관찰 대상국이었거든요. 네. 뭐 그동안에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이번엔 피해갔습니다. 이번 보고서 보니까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렇게 5개 국가가 교역 초점
통신법상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대만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대미 부역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보이거나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 수지 흑자가 3%를 넘는 경우, 그리고 또 환율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이 당국이 개입하는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교육 대상국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3대 요건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에만 해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작년 4월에 처음으로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이게 뭐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국을 좀 건드리는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였는데 일단 악재였거든요. 좀 피한 거네요. 네, 사실 굉장히 불안불안해하면서 환율 보고서를 기다렸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설득 작업도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 금지하고요. 또 환율 조작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통해서 환율 조작국의 환율 정책 감시 이런 거 강화하고요. 또 무역협정 맺을 때 환율 조작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뭐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이 상당했을 텐데,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 피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의 통화수합 계약도 연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외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안도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좀 완화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한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이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미국 자국이 사실 또 한국,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 핵도발도 주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 없을까 우려하면서도 또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체계상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돼서 당분간은 이제 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 1년 10개월째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동안 북한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 눈에 보면 이제 특히 한반도에서 곧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불안해 보이긴 했을 텐데, 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정권 붕괴가 잠재적 리스크이긴 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들 평가 어떤가 보면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한국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줬고요. 피치는 최근이죠. 지난 12일에 한반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러면서 5년째 그 체계상 네 번째 등급인 AA-를 유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신용, 돈 관련된 회사들이 전쟁 안 난다고 하면 진짜 안 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입주 여건을 한번 봤더니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입주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지수는 이제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주 여건 전망을 조사해서 지수로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건설사들이 입주 전망을 좋게 보는 거고요. 100 아래면 그 반대인 겁니다. 네. 이번 달에 보니까 이 지수가 73.8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10.9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네. 이게 조사를 시작한 게 이제 지난 7월인데 그 이후로 이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기존 주택이 잘 안 팔리면서 입주하지 못하는 위험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제 서울과 인천을 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입주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보니까 전국 72개 단지에 34,575세대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도 광주라든가 오산, 수원, 의정부, 화성, 그리고 또 충남, 아산 이런 곳에는 이달만 해도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입주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자, 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원래 만 19세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만 18세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체크카드라는 게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넣게 되면 이제 신용 기능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 원 정도의 소액의 신용 이용 한도를 부여한 카드 이거를 이제 만 18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체크카드 받을 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대학생 중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만 20세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생 중에서 만 18세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 나이로 따지면 근데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카드 발급 연령을 좀 낮췄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신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했는데 낮췄군요. 고등학생 요금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자, 얼마 전에는 미성년 주식 부자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살도 안 되는 유아도 증여를 받기도 했고요. 뭐 주택 사업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금수저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국감으로 제출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6,500여 명이 총 5조 2,500억 원가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한 1억 1,274만 원씩 받은 겁니다. 이제 연령대별로도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돌이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 원을 증여를 받아서 평균 5천만 원가량 받았고요. 네. 만 2세 이하는 평균 8,370만 원, 만 3세에서 5세는 1억 136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뭐 중고생인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1인당 평균 1억 2,27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서 증여세 실효세율 20.9%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뭐 금수저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가 번 돈은 아닐 텐데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환율도 적극 피했다라는 소식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흐르면서 한미 FTA도 다시 협상하자 이런 상황이어서 네. 안심하기는 이런데요. 대미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외화시장 개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꾸준히 미국에 설명하고 또 중국과 미국 간 관계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숨 한 곱이 넘긴 이야기는 참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런 인터뷰 보내드릴 때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전해드리는데요. 참 안타깝죠. 노력하는 청춘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시작한 업무도 일자리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얽힌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부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채용 비리까지 애초에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이 비리 앞에서는 그 어떤 일자리 정책도 빛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또 이런 표현들 많이 붙죠. 현대판 음서제 뭐 이런 표현이 붙는데 지금 고려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인데요. 정말 이런 구시대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배경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관련자들의 대응과 예방책까지 좀 꼬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일들에 늘 팔벗고 나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은행 채용 비리가 오늘 주제이긴 한데 지난번에 예. 저희도 다뤘습니다. 이훈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 넘는 사람이 이 부정 청탁을 받아서 채용됐다라는 얘기였고 정말 표본 같은 사건인데 지금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95%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2012년, 13년에 네네. 전체 청탁 명단이 입수가 됐어요. 그런데요. 네. 95%가 아니라 518명 전부가 100%군요. 네, 100%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자가 5,300명쯤 되는데요. 518명, 그러니까 한 10%쯤 되잖아요. 네. 10%도 안 되는 518명 이미 내령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상. 네. 나머지
90%는 들러리를 쓴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120명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산자부나 문체부 같은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네네.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늘리고 임금 올리고 산재 줄이는 우리 시대적 과제. 네. 이거 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권력층 자제들이나 권력층이 불법 청탁하는 사람만 돼버리는 건데요. 네. 저도 이렇게 규탄하고 비판하면서 네네. 너무너무 죄송한 게 제가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채용 비리 때도 뭐 인터뷰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지만 네네. 저희들의 대응도 미진했던 건 아닌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518명 모두가 청탁 대상이 됐다니까. 네네. 이게 해외조선이구나 하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많이 강원랜드 굉장히 연봉도 높고요. 처우가 좋은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지원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100%가 청탁자고 청탁한 사람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 문제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저번에, 지금 네네. 예, 저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채용 비리 때도 네네. 최경환 의원 등이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뭐 다른 사람 정당하게 돼야 될 사람이 떨어지고 이제 엉뚱한 사람이 됐는데 네. 그때도 경쟁률이 보니까 100대 1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소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입니다. 네네. 다들 안정적인 직장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그 임금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네네네. 정례고라는 명예퇴직 이런 게 하도 심하니까 비정규직도 심하니까 공기업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근데 그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의 심경이라는 건 저희들이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 정도의 사람은 뒤져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댓글에 달려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지금 관련 여러 모 의원 이런 분들 또 거론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하셨어요. 이번에 강원랜드도 2012, 13년도에 보니까요. 청탁 대상자가 120명인데 강원랜드 사장이 제일 많고 네네. 그다음에 뭐 경찰서장, 문체부, 산자부 공무원 나오는데 의원이 7명 이름이 나옵니다. 네네. 염동열, 이희재, 김기선, 이강우, 권성동, 한성교, 김한표 의원입니다. 이건 이미 네네.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혹 상태이긴 하지만 네네. 청탁자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중에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네네. 문제가 있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네.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비서관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분들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이 그런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고 문제 네네. 제기했더니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검찰이 처음에는 봐주겠다, 위험했다가 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해서 재수사해서 최경환 그렇죠. 의원을 기소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검찰 기소에 하면 불법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저를 무고한 거죠. 예.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의 네. 실무자를 자, 오히려 저희들이 네. 불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으로 무고를 했었고요. 네네. 그 전에도 뭐 김무성 의원의 자녀가 수원대 네네. 교수로 불법 특혜 채용됐다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네. 김무성 의원이 또 저희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 조사가 되고 있지만 의혹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것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은행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앞에 워낙 이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건데 여기만 이럴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감원장도 나서서 철저하게 채용 시스템 일제 점검하겠다, 살펴보겠다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예. 내용입니까? 어제 오늘 국감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은행에서만 밝혀진 건데 심상정 의원이 네. 작년에 우리은행 신입 직원들 추천 문건을 네. 입수를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20명이 특혜 채용을 냈는데요. 네. 국정원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추천하는 사람들 배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한 대학의 부총장도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급여이체를 1,160명을 하고 있고 공급예금을 1,930억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량 거래처군요. 예, 네. 우량 거래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를 우리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회가. 그런 것처럼 은행에 예금 많이 해주고 직원을 채용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현대판 음서지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급여이체라든지 공급 예금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대학 총장이라든지 병원 이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서울 한 부구청장 자녀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네. 거기다 국정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 그다음에 금감원 간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은행에. 그래서 거기 특혜 채용자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감원이 그런 거 못하게 감시하는 데잖아요. 네. 금감원이 오히려 불법 채용에 앞장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금감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금감원장은 황당해도 이걸로만 사과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금감원 자체가 채용 비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네. 그게 감사원에서 걸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2번 사과를 했습니다. 황당하게 네. 되자마자. 금감원 내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금감원이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 그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거에 사과하는 이런 네. 정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네. 정부가 부패하니까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부패 지수가 훨씬 저희가 부패한 나라로 떨어졌거든요. 국제 평가에서. 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예방책이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채용 얘기도 이 정부 새 정부 처음부터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좀 봐야 될까요? 예, 블라인드 채용 계속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권고했고 지금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데 네. 그거 하면서도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그걸 또 권고 수준이니까 안 지키고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최근에 감사원에서 100여 건 공공기관장 채용 비리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순위 조작입니다. 다 이러면 4,000명이 응모를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네. 그중에 30몇 명을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몇 번을 순위를 조작하는 겁니다. 최경환 전 의원의 인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뭔가 위조나 혹은 형사적인 그러니까,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네네. 뽑을 수 없다.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최경환 의원실 쪽에서 압력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 수치를 고쳐가지고 뽑았는데 이분은 구속되어 있고 최경환 전 의원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이게 보통 청탁을 하거나 부탁하신 분들은 지금 사법 처리된 사례가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강원랜드에서 7명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검찰이 명단을 파악하고도 실제로는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 2명만. 네. 의원 2명만 서면조사. 그러니까 가장 채용 비리에서 지금 많이 드러나는 건 순위를 아예 조작하는 것이고요. 순위 조작이고요. 예. 네. 그다음 강원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경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권성동 감사원에서 나온 거니까 권성동은 비서관인데 4년 정도밖에 경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안전 분야라는 경력을 갑자기 추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안전 전문가로 기준을 바꾸는군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채용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흔한 사례는 순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조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준이 안 되거나 조건이 아닌데, 기준과 조건을 고치는 거죠. 임의로.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채 이렇게 할 때 보면 없었던 것이 나중에 삽입되면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아예 안 되는데, 갑자기 의원이라든지 사장이 전화해서 무조건, 뽑아. 대담한 경우군요. 석유공사 사장은 그냥 뽑아.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을 뽑게 만듭니다. 이런 막무가내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지금 드러난 사례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할 것이냐.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못 믿게 되고요. 네. 특히 영문도 모르고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네네. 경쟁률이 100대 1이었고 강원랜드도 경쟁률이 네네. 10대 1이 넘었고 우리은행에서도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20명이 특혜 채용됐으면 그 20명 자리에 일반 국민들 자녀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바로 우리들의 아들, 딸, 형제, 자매, 네네네. 조카들이 떨어진 겁니다. 딴 사람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네. 심지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 당사자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분노하고 개탄할 일인 거거든요. 아니 선진국 같은 데는 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좀 우리보다 처벌이 좀 더 강하거나 이런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외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에서 이런 뉴스 후진국에서 가끔 나오고 선진국에서는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뉴스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청탁 자체를 하질 않죠. 네.
그 불법 청탁하면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아예 네. 이런 일로 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만 했어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매번 봐줬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또 고발해도 봐주게 하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쯤이나 불구속 기소하는 거거든요. 소수만. 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 참여연대라든지 청년 유니온이 다시 한번 그 강원랜드 등에 대한 채용의 불법청 앞장서 의원들이 다 고발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되면 그래도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만 알려지면 그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이 부정 채용된 분들 자리는 사실 애써서 공정하게 준비했지만 떨어진 사람들의 자리라는 말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청자 9837님, 대한민국 법이 약해서 비리가 일어납니다. 법이 약한 게 아니라 법을 실행하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약한 거겠죠. 불법 금융, 이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참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전기용 수석조사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도 정말 진화하고 있다.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피해도 당하는 동시에 대포통장 명의인까지 돼서 말 그대로 피해자와 가해자 동시에 돼버리는 정말 악질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들 발생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겁전이 절박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서 통장까지 가로챈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상반기 중 동일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면서 3개월 내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 즉 약 2개월간 해당 계좌 지급정지, 네. 전체 계좌 전자금융 거래 제한 및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 이중 피해자 수를 파악해보니 피해자가 747명, 피해 금액은 446억 2천만 원으로 2015년 이후 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 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으로 피해 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단 피해금 송금 후에는 피해자들이 사기범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진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대포통장을 쓰는 그런 가해자, 범죄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 정말 이중 피해인데 이게 어떤 사례인지 좀 사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피해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금전을 편취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례로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진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선이자 등을 편취한 후 대출을 위해 여전히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하며 그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고요. 네. 또한 사기범들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수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후에 해당 계좌의 소멸 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다시 사칭한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하여 해당 계좌를 대표 통장으로 이용한 사례입니다. 네. 둘째로는 먼저 대포 통장을 이용한 후에 금전을 편취한 사례로 사기범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여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통장 한 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본인이 통장 계좌를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사기범은 통보받은 피해자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시켜 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한 악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 돈을 뺏은 다음에 대포 통장 만들어라가 있고요. 대포 통장 만들어라라고 한 다음에 돈을 뺏는 사례가 있고 정말 이중 피해를 이런 식으로 입히는 사례 정말 악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사기 수법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파악할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 사례들도 있는데요. 국민들이 좀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판단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반복적으로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첫째, 저금리 대출을 해줄 때니 보증료, 전산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네. 둘째로는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 또 셋째로는 기존 대출금을 해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안해 줄 테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넷째,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 돈을 주면은 뭐 실적을 올려주거나 뭐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의심해야 되고요. 직접 전화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직위랑 기관 알려주시죠라고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1332 금감원 상담 전화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확인하고요. 보이스피싱 지킴이 정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하지만 부정수급은 엄벌해야 됩니다. 정책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부정행위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쌀 직불금에 대한 의견들 많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주셨습니다. 쌀 직불금 살려야 됩니다. 농민들 힘듭니다라는 응원 문자들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방송이라고 칭찬해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